소개해드리죠.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박상현 전문위원, KB국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시죠. 장재철 박사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침 이른 시간에 감사합니다. 자, FOMC가 마무리가 됐고요. 쭉 어떻게 보셨는지 한 분씩 총평이랄까요?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분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뭐 사실 이번 주 들어가지고 오늘 결정이 상당히 저희들한테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뭐 이번 들어가지고 이번 달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게 나오니까 연준이 50bp를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또 다시 25bp로 또 다시 내려온 상황에서 또 미국에서의 은행 실패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뭐 동결이다, 일부에서는 또 인하까지도 얘기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일주일 아니면 열흘 동안 금융시장에서의 이 오늘 결정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얘기가 많았었고요. 그와 더불어 가지고 오늘 결정 이후에 또 이 기자회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가 사실은 이렇게 이제 뭐 보도자료 나오는 거 이외에 기자회견에서의 또 향후 전망에 대한 또 톤이 결정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결정이었죠. 그렇지만 그 결정 자체가 시장이 예상한 대로 25bp 인상하는 데 그쳐서 좀 다행스러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연준이 50bp나 아니면 25bp가 아니라 동결이나 인하로 갔다고 하면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이 은행의 실패라든지 은행 부분에서의 문제가 굉장히 큰 거 아니냐. 이런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걸 우려했었죠. 그렇지만 25bp를 하면서 그래도 연준이 아무래도 자기네들의 듀얼 맨데이트인 인플레이션 안정과 고용의 최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결정을 했구나. 왜냐하면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압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이 FOMC 의사록에도 있죠, 통방문에도 있지만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계속 완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점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뭐 좀 시장의 예상과 맞았다. 그렇군요. 박상현 전문위원님은 총평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정 교수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뭐 일단 내용 자체로는 시장의 뭐 기대치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뭐 파월 의장 이렇게 회견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느낀 거는 뭔가 시장이 원했던 뭔가 결정적인 한 방이 조금 없었던 조금 어정쩡하고 좀 뜨뜻미지근한 어떠한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 방이 뭐였을 수 있었을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시사를 한다든지 또는 뭐 양적 긴축에 대한 부분을 뭐 일시적으로 중단을 한다든지 뭔가 좀 시장을 좀 더 안도하는 하고 뭐 이러한 또 견인을 할 수 있는 어떤 연준의 뭐 강한 의지 뭐 이러한 것들을 조금은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뭐 생각보다는 사실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고요. 뭐 내용상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뭐 올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시장은 사실은 뭐 크게 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락을 한 거로 봐서는 오히려 5월달에 금리가 동결이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오히려 좀 저는 강해졌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러한 부분은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데 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 또 오늘 이제 주식시장이 급락한 부분 자체는 뭐 실망감도 있긴 하겠지만 앨런 의장이 결국 예금 보호와 관련된 부분을 또 말을 약간 뒤집는 듯한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또 시장에 흔들렸다라는 부분은 결국 아직 이제 신용에 대한 위기 이러한 부분이 시장이 여전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 연준 의장이라고 하면 뭔가 강하게 내가 이거 막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라는 어떠한 그런 좀 확실한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데이터라든지 신용 경색에 따라서 내가 뭐를 할 거야. 그러니까 견인하기보다는 따라하겠다라는 입장을 좀 보인 것들이 좀 시장에 실망감을 주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기자회견상에서 조금 하나 눈에 띄는 게 제가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나 기억이 나는 거 그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기자 질문에 대해서
뭐 지난번에 한 10번 정도 언급을 했는데 어떻냐 했는데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니라 당신네들이 질문했기 때문에 내가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썼는 거다. 디스인플레이션 쓴 거라면서 저분이 생각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은 좀 실망스럽다라고 좀 평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메시지는 주지 않았다. 근데 파월이 좀 스타일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좀 하나씩 조금 그냥 살펴보면 우선 뭐니 해도 한 번 올리겠다고 거의 얘기한 거죠, 그렇죠? 추가적으로 추가로 한 번은 더 올리겠다. 뭐 지난 그 의사결정과 오늘 그 결정의 차이는 지난번에는 우리는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는 뭐 좀 지금의 기조를 좀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까 그러니까 약간의 톤은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도표상에서 올해 말에 그 최고 금리 수준을 올해 안에 최고 금리 수준을 5.1%, 5.125%죠. 그 정도로 이제 맞춰 놓은 거라고 보면 지금 이제 5%니까 상한이 그러니까 한 번 더 올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전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전망에는 앞에서 이제 박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좀 뜨뜻미지근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연준 이 의원들이 이제 통화 정책에 결정한 사람들이 자기네들 경제 전망 서베이를 하고 그걸 요약한 게 이제 점도표 아닙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서 이제 전망 또 서베이 각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올해와 내년도에 그 소위 말해서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뺀 그 근원 물가 있지 않습니까? 근원 물가 상승률은 올렸어요. 네, 맞습니다. 반면에 성장률은 또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올해와 내년에.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 가지 그 금융 불안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판단할 때에는 인플레이션 압력 굉장히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원하는 메시지는 줄 수가 없는 거죠. 더 완화적으로 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성장의 둔화가 있다. 이 얘기는 뭐 물론 그동안에 굉장히 공격적인 긴축으로 인해서 성장이 둔화된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 또 이제 기자회견이나 아니면 여기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소위 말해서 금융 여건이 타이트해지면서 또 뭐 쉽게 얘기하면 은행들의 대출 태도가 이제 보수적으로 변하면서 성장률 둔화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반영됐기 때문에 또 옛날에 지난달 얘기한 것처럼 2월 초에 얘기한 것처럼 계속 몇 번 해서 또 못하겠다는 또 이유가 또 이 전망에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망과 염준의 그 점도표를 보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뭘 고민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밖에 못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연준 인사들이 굉장히 이제 호키ሻን 코멘트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보통 이제 이 노동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실물 부분이 생각보다 좋으니까 우리 더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호키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은행 쪽에서 문제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것이 물론 작년 말부터 나왔지만은 그것들이 이제 불거지면서 제가 볼 때는 실물 부분과 금융 부분이 이제 밸런스를 맞춰주는 상황이다. 그동안의 정책금리 인상의 효과가 그러면서 연준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속도를 조절하게 되는 톤을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서 저는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시장에 더 좋은 상황이 아니냐.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 미국 경제를 전망을 할 때 이게 리세션이 온다고 그러는데 이게 언제 오느냐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꾸 뭐 올해 하반기다 아니면 내년 초다 그랬었는데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불협화음들이 생기니까 이게 이제 올해 하반기로 확 당겨지면서 성장률이 낮아지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성장률은 약간 낮췄는데 그게 조금 좀 놀랄 만한 일이었나요? 아니면 예상이 됐었던 건가요? 예상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번에 은행 실패 사건들이 나타나면서 골드만삭스가 미국 경제 성장률을 낮췄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시장에서 전문가들 얘기가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해서 은행들이 좋은 은행과 좀 이상한 은행, 좀 어려운 은행들을 고민할 것이고 예금을 어디다 해야 될 거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고민이 되면
소위 말해서 이제 대출이나 이러한 것들이 줄게 되고 네. 이러한 것들이 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 그래서 성장률을 낮추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그것도가 이제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금융 시스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언뜻 보면은 뭐 엄청난 일은 아니다. 그 SVB가 잘못했고 우리 뭐 CS 문제도 우리가 공조해서 잘했다. 그러니까 위기 아니고 우리는 잘할 수 있다. 얘기를 하다가 또 뒤에 가니까 그럼으로써 뭐 경기가 뭐 신용 경색은 일어날 수 있다. 뭐 그렇게 뭐 두 가지 얘기를 다 했는데 박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간단한 문제는 사실은 아닌 것 같고요. 단순하게 네. SVB 사태로만 이게 끝나지는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뭐 다들 아직 네. 잠재 있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이번 SVB 사태가 촉발이 된 게 사실은 이제 연준의 책임이라고 하기는 조금 뭐 그럴 수도 네. 있긴 하지만 네. 여하튼 발생의 어떤 뭐 가장 촉발된 트리거 자체는 결국 이제 투자증권의 손실, 네. 특히 국채, 그것도 네. 제일 안전하다는 네. 국채 쪽에서의 어떤 손실 자체가 평가손이긴 하지만 이제 했고 이제 거기에 뱅크런이 나오면서 이제 자금이 어떤 네. 미스매칭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발생을 했는데 이제 근데 조금 들여다 보면 사실 이 SVB 사태 뭐 말씀드린 어떤 금리 인상의 어떤 후폭풍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SVB 사태 또 좀 파산한 뭐 실버게이트라든지 시그니처 뱅크 이러한 은행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가상화폐 또 이 기술 기업과 관련된 상당 부분이 연관이 돼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가상화폐 그 시장을 보게 되면 한때 시가총액이 많을 때는 한 2조 6천억까지 이제 네. 갔었는데 그게 한 1년 사이에 한 1조 1천억까지 줄었습니다. 네. 거의 한 1조 5조 원이 빠진 거죠. 네. 그러니까 서프라임 당시에 그 서프라임이 이제 터졌을 때가 한 1조 2천억 정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손실이 사실은 발생을 한 거죠.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렇게 보면 그 손실 자체가 결국은 일부 은행의 파산으로 갔고 앞으로도 사실은 그 여파가 어리 쪽으로 더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은 잠재 있다라고 봐서 뭐 우리가 뭐 지금의 상황 자체가 이제 좀 더 신용 경색 자체가 조기에 해소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연준이 조금은 더 말씀드린 대로 좀 시장에 대해서 안정을 줄 수 있는 좀 강한 메시지를 좀 던져줬으면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이제 연준 의장도 사실은 이게 뭐 조금 제한적인 영역이다. 이제 성장률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앞서 말씀하신 0.1%포인트밖에 하향 조정하지 않았다라는 부분 자체는 충격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로 일단은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뭐 이게 미국의 전반적인 뭐 은행의 시스템 리스크로 갈 가능성은 여전히 좀 커 보이지는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하튼 뭐 시장은 뭐 그 뉴스 하나에 지금 일희일비하는 이러한 흐름을 보게 되면 여전히 안도를 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연준은 뭐 오늘 뭐 결과만 갖고 우리가 뭐 평하기는 없고 앞으로도 이제 또 이제 연준 인사들이 이제 또 나오면서 계속 얘기들을 좀 하겠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조금은 이제 좀 물가 안정보다는 이러한 시스템 안정 쪽으로 이제 정책이 피벗한다라는 어떤 느낌들을 조금 계속 던져줘야 사실은 이 사태 자체의 어떤 확산 뭐 이러한 것들을 좀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그 2008년하고 하나 조금 이제 차이가 그 은행이 이제 뭐 망하고 하는 것들의 차이가 있는 것들이 또 하나 있고 또 하나 조금 이제 앞으로 연준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실물 경기를 좀 신경 써야 된다라는 좀 생각을 하는 게 그때는 기억을 하시면 그때는 GM도 파산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물 경기 자체가 완전히 망가졌었죠. 네, 그래서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실물 경기가 여기서 더 연준이 예상한 것보다 더 심각하게 망가진다라고 하면 결국 은행들의 본업, 그러니까는 지금은 뭐 약간은 뭐 투자 손실 뭐 이런 거지만 결국 대출 손실로 연결이 됐을 경우에는 정말 막을 수 없는 어떤 시스템 리스크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보면 연준의 어떤 정책이라는 부분 자체 오늘은 사실 그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조금은 더 그러한 어떤 그 금융 안정 쪽으로 좀 다가가는 모습들이 조금 더 강하게 나와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회견장 들어서자마자 은행권 리스크부터 이야기를 했다는 네. 것 자체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고려를 많이 했고 신경을 좀 썼다라는 인상을 일단 준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내 피벗은 없다, 인하는 없다라는 걸 또 분명히 했거든요. 이건 또 어떤 메시지로 봐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서 연장해서 네. 말씀을 네. 드리면 이제 피보팅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일단 25bp 올렸으니까 동결 내지는 이제 인하로 가야 되는 그런 순서가 네.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보도자료에도 있지만은 선결돼야 될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더 내려와야 네. 되고, 그리고 고용 상황이 좀 더 나빠져야지 네. 부양책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렇지만 아쉽게도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는 그런 전망 시기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올해 안에 크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말씀드렸지만 코어와 그 핵심 PC 인플레이션의 전망치를 올렸고요. 그리고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올해 성장률은 0.1%포인트 낮췄는데 구체적으로 내년이 0.4%포인트 낮췄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의 이런 타이트하고 굉장히 그 긴축적인 정책 스탠스가 통화 그 금리 상승이 올해보다는 시차를 두고 내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오히려 그 효과가 이제 부양책이나 금리 인하를 하려면 올해보다는 내년으로 가야 된다는 점에서 점도표에서의 내년도 그 최고금리 수준이 다시 이제 지금보다 올해의 최고 수준보다 내년이 네. 약 한 75bp 정도, 75bp 정도 낮아지는 그 수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앞에서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금융 불안에도 불구하고 연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 그 절대절명의 그 미션 때문에 올해는 동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세 마리 토끼를 이제 쫓는 상황입니다. 연준의 네. 입장에서 보면 하나는 이제 고용이고 하나는 인플레이션이고 이제 금융 불안까지 왔습니다. 하나 더 생겼죠.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인플레이션이라도 지금 잡아야지 만약에 이거 못 잡아 놓으면 이 나머지 다 뭐 한다고 그래도 이게 다시 또 어느 순간에 긴축으로 가야 돼가지고 지금의 금융 불안이 긴축해서 왔다 그러면 그때 또 재발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일정한 시기 내에서는 적어도 연말까지는 동결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연준이 금리를 인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제 시장 금리입니다. 그리고 연준의 그 금리 인상 사이클과 시장 금리 사이클을 그려보면 이렇게 이제 최종 금리 수준에 올라오고 난 다음에 보통 금리들이 이제 뭐 우리 경제 활동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금리들은 다시 다 내려옵니다. 네. 왜냐하면 최고 갔으니까 이제는 좀 지나면 내리겠지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여러 가지 그 소위 말해서 긴축적인 면을 완화시켜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리 자체를 내린다는 것 자체는 금융 여건을 더 완화적으로 하고 경제 활동을 더 강하게 해서 기본적으로 물가 압력을 다시 높여줄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연준의 입장에서는 물가가 이제 완전히 잡혔다라는 아니면 지속적으로 내려갈 거라는 확신이 있기 전까지는 유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번에 ECB가 좀 뭐라 그럴까 금리 올리는 거와 금융권을 이렇게 좀 분리해서 우리는 다른 방법이 있다. 좀 그렇게 좀 그쪽 좀 확실하게 좀 구분해서 얘기했는데 뭐 파월은 그렇게까지 탁 잘라서 얘기는 안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무슨 내부적인 판단이 이번 사태가 연준 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뭐 제한적인 파급이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별거 아니다. 라는 네. 어떤 판단이 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뭐 그러한 판단에서는 얘기를 하실 수도 있고요. 또 당장에 좀 말씀하셨지만 지금 물가 잡는 게 더 너무 좀 급하고 하는 부분들이라서 일단은 조금 물가 쪽에 당분간은 더 초점을 좀 맞출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러한 상황들도 좀 반영이 된 거로 봐서 뭐 파월 의장이 얘기한 대로 조금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요. 이제 결국 이제 2분기 쪽에 그러한 부분에서 보면 2분기에 사실은 물가 압력 둔화 시그널이 조금 확실하게 나오느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5월달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5월 이제 FOMC를 하려고 하면 2번 정도 이제 물가 지표를 받아보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사실은 물가가 조금 잡히는 모습이 나오고 오늘도 파월 의장이 뭐 임차 계약이 되면서 이제 임대료가 떨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러한 어떤 시그널이
시장이 이제 물가에 좀 잡히게 되면 사실은 조금 이제 피봇에 대한, 그러니까 피봇이라는 게 이제 그 금융 안정 쪽으로 조금 더 다가가는 모습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 사실 두 번이 그런 대로 낮게 나오면 사실은 올린다고 얘기했지만 5월달에 안 올릴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그 앞에 이제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의 정책 결정은 이제 데이터 디펜던트하다, 봐가면서 하겠다. 그런 부분이 이제 시장은 좀 실망스러운 부분일 수는 있는데 사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중앙은행들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또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보통 통화 정책은 선제적으로 한다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통화 정책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오늘 금리를 내리면 이게 경제 전반에 쫙 퍼져가지고 효과를 내려면 9개월 아니면 12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흘 전에는 50bp 올려야 된다고 생각했던지 지금은 동결해야 된다고 또 막 주장을 하니까 그만큼 경제 상황이 변하는 상황에서 통화 정책의 선제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디펜던트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통화 정책 당국자들의 굉장히 이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겠죠. 경험과 직관에 따라서. 근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맞으니까 너무 좀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사실 근데 내려오고는 있잖아요. 좀 느리다 싶긴 하지만 내려오고는 있고 뭐 주거 같은 경우는 좀 뒤에 몇 개월 뒤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뭐 그것도 내려올 것이다라는 믿음도 있는데 데이터 디펜던트라고 한다면 연준이 약간 2%에 끝까지 좀 집착할 것인가 물가 상승률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물가가 잡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이제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이제 넓게 생각을 하면 왜 굳이 2%까지 가야 되느냐. 왜냐면 2% 가려고 금리를 그렇게 올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단이 났는데 그냥 4% 지금 수준으로 그냥 고정해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할 수 있습니다. 언제 할 수 있냐면 이 위기가 다 지나고 좀 안정이 됐는데 그래도 물가를 아무리 금리를 높이고 해도 4% 3% 되면 이제 우리 경제가 아니면 글로벌 경제에서의 인플레이션은 옛날에 그 저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이제 중인플레이션 시대에 왔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맞춰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시점입니다. 그 시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앞으로 5년 10년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은 4%야. 라는 게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러게요. 새로운 기준이 생기더라도 전반적인 경제적으로 그렇죠. 위기였고. 근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우리 이 일반 뭐 민간 부분, 가계와 기업도 그렇고 정책 당국도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정해놓은 2% 수준에 맞춰놓고 정책을 한번 해보고 이제 지내보자. 근데 아쉽게도 지금 저희들이 이제 쭉 자료들을 보면 미국의 PC나 아니면 CPI 인플레이션을 보면 4월과 5월 달에도 그렇게 많이 내려올 것 같지 않다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노동시장이 굉장히 강건하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높게 유지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동안 공급망 이슈가 좀 해소되면서 중고차 가격이 많이 내려왔다가 이게 다시 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월달 물가에는 반영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의료 부분에서의 또 물가 압력도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날씨가 풀리니까 사람들이 여행을 다닐 겁니다. 그러면 지난달 그 미국 소비자 물가에서 그 굉장히 좀 큰 기여를 했던 게 항공료였습니다. 또 항공료 올라가면 물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물가 압력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서 일부 이제 주요 IB에서는 연준은 5월 달에도 올릴 거고 6월 달에도 올릴 거고 뭐 시티 같은 경우는 7월 달에도 올릴 거다. 그래서 5.75까지도 좀 아웃라이어지만 그렇게 전망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2달 동안 나올 인플레이션의 향방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거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파월도 2%까지 내릴 때까지 나는 줄창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박 의원님 하나 질문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시장은 오늘 2년짜리 금리가 오히려 25bp까지 내려버렸거든요. 이렇게 되면 뭐 계산을 해보면 지금 5%인데 2년 평균이 뭐 4가 안 되려면 엄청난 속도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2년 후에 내려봐야 이게 4%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뭐 어떻게 계산을 해봐도 금년 말에 아무리 높게 봐도 4.5까지는 무조건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격차가 뭐 75bp 뭐 사실은 거의 1% 나는데 괴리가 네. 이 시장은 왜 이렇게 나쁘게 그러니까 이자율이 내려간다고 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예, 일단 뭐 경기 상황이 아직은 양호하지만 사실은 지금 가장 이제 우려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은행에 대한 이제 대출 태도가 앞서 말씀하신 상당히 이제 더 타이트해져, 지금도 타이트하지만 더 타이트하겠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이제 실물 경제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거고요. 이제 그 충격이 그렇게 보면 2분기 말, 3분기 초에는 사실 성장률을 크게 끌어내릴 수 있으니까 연준이 생각했던 어떤 성장률 하향폭보다는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시장의 우려감이 일단은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인플레이션 잘 뭐 안 잡히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이제 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보이는 게 뭐 유가도 사실은 뭐 이게 근원 물가에는 포함되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에너지 가격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다라는 부분이 어떤 물가 하락의 속도감을 일단 헤드라인 자체는 상당히 속도감을 좀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경기가 둔화가 되다 보면 사실 연준이 원했던 수요 자체가 여하튼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물가 압력이 뭐 조금은 저는 2분기부터는 좀 속도감을 좀 붙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그것이 금리 뭐 말씀하신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조금 이제 기대감을 좀 형성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럼 시장도 약간 그런 기대가 있는 거네요. 예, 뭐 전 그렇게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뭐 이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좀 한국 사례가 조금 비슷한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국 사례를 말씀드린 거는 작년에 저희가 이제 레고랜드 사태로 이제 신용 위기가 상당히 이제 커지면서 사실은 이제 하느니 어쩔 수 없이 이제 금리를 동결을 했죠.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이제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하면서 우리나라 국채 금리도 많이 빠졌는데 이제 뭐 사이즈 다르고 뭐 내용은 다르긴 하지만 그거를 조금 한 1분기만 뒤로 미뤘다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미국이 상황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죠. 신용 위기 터졌고 그렇게 되면 어차피 보면 이제 금리를 인하는 아니도 동결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경기의 상황에 따라 또 신용 위기 상황이 잘 진정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조금 한국 사례에서 뭐 조금 이제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그런 쪽에도 많이 베팅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한국 얘기를 해주신 김에 이로써 이제 금리 차가 1.5%가 됐습니다. 이 수준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한번 이제 동결하고 안개 속에서 한번 지켜보겠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최소 미국은 한 번 더 올릴 거다 뭐 이런 상황이고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뭐 저희들이 항상 이제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 간의 그 정책 금리의 차가 벌어지게 되면 첫 번째 질문은 한국은행이 따라 올려야 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 금융시장 괜찮겠느냐, 특히 이제 외환 환율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보면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굉장히 이제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올렸었고, 그리고 지금 경기 상황 자체를 놓고 보면 미국보다 한국이 좀 더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어떤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없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동안 금리를 쭉 미국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금리를 쭉 올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달러 원 환율이 상당히 이제 높아져서 원화가 약세가 되면서 이게 혹시 또 문제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같이 올렸던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이 바깥 쪽에서 미국이랑 유럽 쪽에서 여러 가지 금융 불안에도 불구하고 달러 원 환율이 1,300원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좀 하는 입장에서는 연준이 좀 올렸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 대외 금리 차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릴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게 벌어지게 되면
뭐 외국인 자본이 유출되지 않을까, 뭐 대외 금리 차 때문에.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경험적으로 보면 금리 차보다는 외환 시장에서의 변동성, 금융 불안, 이게 더 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 이 외환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보도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미국과 유럽 은행들의 그 소위 말해서 그 부도 위험을 나타내주는 그 CDS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고 그쪽은 많이 올랐는데 우리 은행들은 또 상대적으로 거의 뭐 스테이블합니다.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려해 보면 지금은 약간 한국과 미국, 유럽과는 약간 이렇게 괴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결국 금리 차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에 대한 가장 큰 글쎄요 걱정은 환율인 거죠. 근데 환율이 안정적이니까. 이거 오히려 지금은 뭐 환율이 좀 내리고 있어요. 물론 하루 뭐 이런 거고 또 미국이 사실 오늘 금리를 올리고 뭐 파월을 올린다고 난리를 쳐도 시장은 무조건 내리고 있으니까 시장 금리 반영하고 있는 외환 시장은 이제 원화가 강세가 되는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쪽에 대해서 위원님도 뭔가 뭐 말씀 있으십니까? 네. 잘 지적해서 제가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결국 우려하는 것이 자금 유출에 대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 자금 유출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금리 차도 사실은 중요한 팩터이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도 보면 이제 자금 유출이 많이 이제 역전이 되고 이제 많이 됐던 것들이 결국 국내 경제가 안 좋았던 상황들, 대표적으로 이제 2000년 초반에 이제 신용 위기, 신용카드 버블 사태가 터지면서 그때 국내 경제가 상당히 안 좋으면서 자금 유출이 이제 됐던 경험이 있는데 결국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국내 펀더멘탈이 뭐 지금의 여러 가지 대외 여건, 악조건에서도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악화될 거냐 아닐 거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국내 펀더멘탈을 지금 악화시킬 수 있는 거는 뭐 대외적인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이 결국은 또 문제가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한은의 스탠스 자체가 금리를 올리기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렵다. 그러니까 금리 격차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국내 펀더멘탈을 결국은 지켜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금리 동결이 사실은 좀 나와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나마 조금 제가 최근에 상황에서 하나 조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신용 위기, 경세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달러가 사실은 이렇게 크게 강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왜 이렇게 안 강하는가를 생각하면 아직 우리가 얘기하는 카운터파트 리스크 자체가 아직은 불거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리스크가 사실은 이제 누구도 못 믿는 이러한 상황이 되게 되면 결국 누구도 돈을 안 빌려주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은 작은 경색, 달러 경색 현상이 나오고 그것이 원 달러 환율도 올리고 이제 자금이 유출되는 이러한 악순환의 어떤 모습들을 보일 텐데 뭐 조금 상황은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카운터파트 리스크를 보여주는 우리가 뭐 유럽의 그 리보 금리하고 미 국채 금리 3개월짜리 보이는 테드 스프레드 자체가 아직은 올라가긴 했습니다. 올라가긴 했는데 그렇게 아직 뭐 이렇게 우려할 단계는 아닌 부분들이어서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보게 되면 지금의 한은의 정책이라는 게 섣불리 뭐 어느 쪽으로 갈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고요. 당분간은 좀 지켜볼 수밖에 없고 오히려 상황이 안 좋아지면 특히 뭐 지금 3월달 수출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안 좋은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어서 오히려 금리를 뭐 내수 보양 차원에서도 금리를 오히려 우리는 내려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한국은 확실히 지금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뭐 확실하게 줄어든 거네요. 그러니까 또 물가도 사실은 상당히 좀 잡히는 모습도 좀 일부 나오고 있어서 금리 인상 압력 자체가 미국에 비해서는 조금 낮다라고. 그러면 금리 물가도 어느 정도 잡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무리해서 낮추는 게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낮춘다면 좀 경기나 이런 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지금 아까 한국 경기가 미국 경기에 비하면 그래도 더 약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많이 나쁜가요? 비교해 보면. 뭐 말씀드리면 뭐 작년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기도에 마이너스 0.4%로 한국이 나왔었고요. 부진했었고 지금 그런 부진을 주도했던 것이 수출이었는데 수출이 여전히 지금 전년 동월 대비로 지난 그러니까 작년과 비교했을 때 계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무역 적자가 이게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1월 달에는 워낙 컸었지만은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아무래도 뭐 사실 근데 뭐 전월 대비로 보면 아니면 일평균 수출로 보면
1월 달보다 2월 달에 좀 좋기는 했어요. 아, 그래요? 조금. 예. 네. 그래서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수출이 지난달보다 계절 조정하니까 좋아져서 네. 좀 긍정적인 사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런 것들이 좀 1월 달 산업 활동이나 이런 데 반영이 돼서 뭐 좀 우리 1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전환될 거라는 기대는 지금 높습니다. 네. 그리고 예. 한원도 그렇게 평가하는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마이너스 0.4에서 기저가 낮으니까 올라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소비와 이 수출 부분이 아직까지 좀 굉장히 약한 부분이다. 반면에 미국은 이제 소비도 괜찮고요. 또 그쪽은 수출보다는 이제 내수가 더 중요한 부분이니까. 또 고용이 또 굉장히 강하게 이제 받쳐주고 있고, 저희도 고용은 뭐 숫자는 좋게 나오지만 다 아시다시피 이제 고령층에서 늘어나는 고용이고 질적인 면에서 좀 틀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제가 볼 때는 전기 대비 성장률로 본다고 그러면 작년 4분기가 이제 바닥이지만 우리 체감 경기나 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면 올해 1분기가 바닥이고 그 다음부터 아주 점진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아지는 데는 아무래도 이제 수출이 지금 너무 부진하니까 네네. 좀 좋아지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중국도 중국을 기대해 볼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리오프닝이 되고 또 중국도 나름대로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국 수출이 좀 개선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계속 처음부터 여태까지 얘기하지만은 그동안 우리가 묻어놨던 그 잠재적인 위험이 현실화된 그 은행이나 금융권의 부실이 더 심화되지 않는다고 하면 유럽도 좀 개선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외적인 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사인인데, 만약에 우리가 우려하는 대로 금융 부분의 부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구체적인 신용 위기까지 네. 가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글로벌 경제 성장 자체가 이제 하반기에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 경제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수출인데 수출이 좋아지는 게 결국 글로벌 경제의 회복에 달려 있다. 그러면 뭐 우리는 뭐 그냥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시장이 좀 뭐 다행스럽게 좀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모습은 사실 좀 아닌 것 같아서 사실은 네. 뭐 좀 수습이 시간은 걸리긴 하겠지만 뭐 미 연준이 발표한 대로 올해 미국 성장률이 뭐 0.4%로만 나아져도 네. 사실은 좀 다행스러운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관건은 사실은 개인적으로 뭐 대외 뭐 말씀하신 유럽도 사실은 좀 좋아지고 있어서 다행인데 문제는 중국인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그런가요? 네, 지금 3월달 20일까지 나온 수출을 보면 중국 수출이 여전히 뭐 한 30-40%대 이제 감소를 보이고 있고. 진짜 끝도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반도체 수출이 워낙 지금 안 좋은 상황, 좀 3월달도 지금 아직 최종 아니지만 40% 넘게 지금 감소. 다 중국에서 안 좋았을 부분들인데. 거기에 따라 이제 무역 수지도 지금 3월 20일까지가 한 250억 달러 적자가 나는데 작년에 거의 절반 수준까지 다다르죠. 벌써. 근데 거기에 한 3분의 1이 중국 무역 수지 적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중국이 뭔가 좋아지고 우리가 그 수혜를 좀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뭐 이번 리오프닝에 대한 수요가 이제 2분기에 이제 나올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는데, 사실 조금 뚜껑을 열어봐요. 왜냐하면 중국이 이번에 소비 부양 중심이어서 과연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을까라는 정도의 수준이 하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최근에 이제 어떤 경제적인 관계보다 경제 외적인 관계 자체가 너무 좀 악화되고 있고, 특히 뭐 뉴스에도 보시면 있지만 미국이 반도체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중국도 규제를 하고 뭐 가이드레일 뭐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지금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를 사실은 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뭐 중국 입장에서야 우리나라 반도체를 사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은 이러한 과정이 가고 있다라는 것이 국내 경기 입장에서는 뭐 부동산에 대한 어떤 리스크도 있지만 결국 뭔가 좋아지려고 하면 수출해서 뭔가 물꼬를 좀 터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지금 뭐 경제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경제 외적인 부분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좀 장애물이 이제 좀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뭐 긍정적으로 좀 보고는 있긴 하지만 자꾸만 그 긍정적인 기대감 자체를 조금 떨어뜨리는 부분, 이 부분이 조금은 하나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상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조금은 그러한 것들이 조금 해소가 돼야 사실은 좀 우리가 뭐 이런 신용 위기를 떠나서 우리나라 펀더멘탈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그 계기점을 좀 마련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국내 주식 시장은 뭐 금리 쪽 리스크는 이제 많이 줄어서 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부터 막 금리를 올릴 것 같지는 않은데 결국 경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뭐 아무래도 지금까지 성적표를 보면 사실은 뭐 나쁘지는 않았죠. 올해 네. 주가 상승률을 네. 보죠.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네. 오르는 상황들이고, 물론 이제 그게 일부 업종에 사실은 네. 주도됐다라는 네. 부분이 사실은 좀 문제인데, 결국 그 바톤을 이어줘야 되는 거는 이제 반도체 업황이 사실은 좋아지고 네.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미국의 지금 업종별 보면 반도체 업황은 상당히 그 주가를 측면에 보면 상당히 좀 수익률이 좋은 상황들이고요. 네.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이제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했던 것들이 지금 뭐 약간의 뭐 틀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약화되고 중국 리오프닝이 되고, 그러면 그 다음으로 바톤을 이어줄 거는 우리나라 반도체 업황이야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기대감을 사실은 계속 살려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좀 가시권에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그 가시권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주식시장 그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박스권을 사실은 못 두는 어떤 가장 좀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FOMC 얘기로 시작을 해서 글로벌 경기 전반적인 이야기, 뭐 국내 얘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오늘 FOMC 몇 시간 전에 있었던 FOMC에서 워낙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고 해석이 여러 가지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고두고 이 해석을 좀 달리하면서 시장이 소화를 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도 짚었습니다만 오늘 시장을 좀 크게 움직인 다른 요소 중에 하나가 또 옐런의 발언이었잖아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엇박자가 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FOMC 이전에 이거 실질적인 완화 아니야? 양적 완화 다시 시작한 거 아니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긴축이야. 우리 완화 없어. 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오늘 정리하는 의미에서 못다한 말씀이 있으시다면 시간이 좀 부족했지만 박사님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네. 뭐 지금 앞에서 이제 상당히 이제 비관적인 전망도 이제 많이 했습니다. 뭐 실물 경기부터 해서 금융까지. 근데 이번 그 미국 쪽에서나 그 유럽 쪽에서의 그 은행의 그 실패들, 그리고 뭐 뱅크런 사태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 글로벌 금융위기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때와 지금은 이게 항상 틀리는 전망이지만 다르다. 지금은 다르다. 이런 이거 매번 틀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좀 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은행,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제 뭐 실패로 해서 문을 닫게 됐을 때, 연준이랑 아니면 그 예금보험공사 FDIC에서 굉장히 이제 신속하게 개입을 하고요. 그리고 연준에서도 그 단기 자금 지출 펀딩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고, 더 나가가지고 그 연준과 그 주요 5개국 중앙은행들이 그 2013년부터 상시 통화수업 라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거기 들어가고 싶었는데 못 들어갔었죠. 이 수업 라인을 이제 공조해서 코디네이트해서 하자. 그러니까 모든 이런 안전장치들을 국내에서부터 국외까지, 그러니까 해외에서의 달러 리퀴디티까지, 유동성까지도 다 커버하는 장치들을 지금 세팅을 해놓고 있다는 것이 2008년이랑 굉장히 다른 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부 은행들, 지방은행들에서의 불협화음이나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것이 전반적인 시스템 리스크로 가서 실물 경기까지 더 어렵게 해주는,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경기 침체보다 더 깊은 경기 침체로 가는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게 하겠다, 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오늘 장 박사님 잘 정리해 주셔서 제가 뭐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오늘 사실 뭐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좀 어정쩡한 FOMC 회의였고, 사실 근데
저희가 FOMC에 이렇게 뒤져보면 단일 해석하고 또 항상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맞습니다. 해석이 항상 네. 이제 달라지기 네. 때문에 뭐 오늘 하루의 해석을 가지고 저희가 일일비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금리 자체, 시중금리가 상당히 많이 빠졌다라는 부분 자체는 여전히 금융시장 또 금융 안정에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3월 FOMC 이후에 또 시장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 경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두 분의 고견 들어봤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 KB국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신 장재철 박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